바로 이 문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1차적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그 시민으로, 즉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한 그런 시민성을 가진 그런 민주시민으로 불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교육계에서 얘기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7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일제구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일제구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일제구역 세력에 의하여 민족 세력이 청산된 이런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했던 세력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적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민족을 배반한 이 세력이 실제적인 민주공화국의 지배세력이 되어버렸던 그 점에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옷을 뒤집어 입은, 말은 민주공화국이었지만 민주공화국일 수가 없었던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지금도 일정 정도는 관철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민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시민성이라고 할 때 시민의식의 덕목이죠. 이것은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유럽 나라들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주체성에는 다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 그리고 능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판성입니다.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연대하는 연대성. 이 세 가지를 시민성의 요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것이 딱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특히 프랑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대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개념 규정도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시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공화국이 공공성의 공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물론 막연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목표는 공익이다 라는 것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수단,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 법조인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법의 권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지배 세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점인 것 같아요. 법조인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고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상에 말씀드린 내용을 판단할 내용으로 과연 우리는 민주시민의식을 형성했는지를 한번 같이 물어보기로 하죠. 저의 문제의식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민주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아주 강조할 내용이 혹 있고 생각하는 교육이 없다는 우리 학교의 교육이, 그 점을 특히 강조할 예정인데요. 그 생각하는 교육을 하지 않고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글쓰기 수업, 말하기 수업 거의 하지 않죠. 혁신학교에서 좀 하는 그런 거지만, 그나마 대학 입시에 가까운 고등학교 가면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글쓰기 교육이나 말하기 교육, 토론 수업이 없으면서 생각하는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한국 신민학 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 완벽한 탈바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신자유주의가 덮치면서 시민이 되지 않은 채 고객이 되어버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고객은 구매력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이게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관철되고 있죠. 그리고 등급 매기기로 또한 관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1등급이다, 너는 7등급이다.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등급을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반인권적, 반교육적인데 경쟁, 효율, 수월성 등의 이름으로 관철되고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등급받는 소비자가 됐다. 저는 한국의 중학교나 특히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학생들에게, 고객이 된 학생들에게 등급 부여 서비스 센터라고 봅니다. 등급을 부여하는 서비스 하는 장소. 왜? 우선 학부모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아예 관심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성적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고객화 현상, 고객이 된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겨주는,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 시민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고객이 되어버린 이런 양상이 바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학생들이 널브러지게 교실에서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않아요. 이게 도대체 교실의 모습인지, 바로 이게 시민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성, 이것이 주체성의 핵심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책무로서도 교사, 선생님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책무로서도 어떻게 그렇게 널브러져서 잠을 자는가. 고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또 교사들은 왜 내 자식이 3등급이냐 2등급이나 1등급이 아니고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각급 학교가 서열화, 등급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다 그런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뚱딴지 같지만 이렇게 이런 교육 속에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계몽 그러면 내가 왜 계몽 대상이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몽이라는 말에 지극히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하나인 칸트가 과연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 계몽 대상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그런 것일까? 어쩌면 계몽이라는 이 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칸트가 1782년에 쓴 아주 짧은 글입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함이라는 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그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도덕윤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이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챙길 줄 아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른바 탈진실 시대, 확증 편향, 그리고 반지성주의, 진영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한쪽으로는 누군가 말했듯이 어느 날 눈금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더라. 근데 한편으로 저 죽음의 숫자를
볼 필요가 있죠. 얼마나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연인들 1, 5, 13, 37 죽음의 숫자입니다. 하루당 죽음의 숫자 1, 타살로 죽는 숫자. 인구 대비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5부터가 문제죠. 5, 산재로 죽는,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13,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이고 37,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저 죽음의 숫자를 특히 저는 5, 13, 37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가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과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 그런가 하면 세계 최저의 출생률. 198개 나라 중에서 198번째입니다. 0.8 인구 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를 보듬어야 된다라는 이런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OECD 최하 수준의 사회보장. 왜 아이를 안 낳나?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보듬어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을 이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각 가정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 부담률입니다. 국민 부담률이란 조세와 국민 모두가 내고 있는 조세, 여기에는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입니다. 4대 보험에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이런 걸 포함하여 국민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부담해야 되는 비율입니다. 사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이 국민 부담률이 OECD에서 한국은 또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북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45%에서 50%를 가리킵니다. 즉 부자들이나 기업이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국민 부담률이 현재 28%입니다. OECD 평균이 34% 내지 35%인데 지금 한국에서 무엇이 관철되고 있는지 아시죠? 세금 폭탄론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회에서. 저는 세금 폭탄 정도밖에 안 되고 세금 핵폭탄이 필요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보장이라든지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도 확충하고 주거의 공공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을 줄인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 전가를 간접세 쪽으로 한다는 것이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공공성이 파괴되고 이익의 사회와 손실의 사회화. 가진 자들은 항상 저런 방식을 씁니다. 이익이 나면 내 것, 손실이 나면 공동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정책 위반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작은 정부론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해합니다. 그럼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겠구나 등등으로. 그런데 여기에 바로 허점이 있다는 것을 피에르 부르에 같은 사람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작은 정부는 뭐냐? 바로
국가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다. 오른손은 바로 국민을 통제하는 군대, 경찰, 검찰, 정부 등이라면 국가의 왼손은 교육, 복지, 보건 등 국민을 보듬는 이렇게 나눈다면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작은 정부로는 국가의 오른손은 강화하고 국가의 왼손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작은 정부론에 솔깃해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운동이 왜 어려운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육, 즉 포기도가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저거는 저 그림은 잘 아시죠? 구스타브 로덴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것에 영광을 받아서 지역 모음을 조각을 했는데 그 중앙 상단에 지옥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뇌하는 장면, 아주 소품으로 시작된 것을 나중에 단일 작품으로 크게 했다는 것이죠. 저 그림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 자세를 실제로 취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에 가 있어요? 왼쪽. 네, 왼쪽 무릎에 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요. 네, 오른쪽 팔꿈치가 부정하면 당연히 오른쪽 무릎에 가 있어야죠. 네, 저거는 균형이 때문에 저렇게 해야만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생각하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의식세계의 형성과 태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는데 어떤 의식세계를 형성했는지와 함께 그리고 설득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선동은 그나마 가능합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바로 태극기 부대나 또는 어린 학생들까지 휘몰리고 있는 일베 현상이나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비해서 설득은 왜 안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이런 문제와 연결시켜서 한번 고민해 본 내용입니다. 자, 우선 사회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것이 아이가 태어나서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 의식세계를 형성하는 곳에 중요한 두 곳이 바로 학교와 가정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저의 문제의식은 공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각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 특히 포기도 나는 생각한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회화 과정에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말하고 싶은 건데요. 유럽의 한 아동학자가 연구하기를 한 아동학자가 아니고 여러 학자인데요. 젊었어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연구하려고 한 작업이 바로 저희 이었습니다. 아이가 15개월 내지 18개월 되면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모두 다 녹취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될 때까지 아이가 한 말을 모두 다 녹취했는데 유럽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은 엄마였습니다. 마마.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말은 왜였습니다. 빠빠도 아니고 맘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궁금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엄마에게 예를 들면 오늘 저는 왜 손가락 왜 5개야? 뭐 이런 등등을 질문을 던질 때 유럽의 엄마들은 나름대로
비교적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외가 올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아이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면 또 다른 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일찍 차단하는 그런 것이 가정문화로 대물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면 다 하던. 아이의 자리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 엄마 다 컸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하면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답은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각 가정에서 시작된 갑질입니다. 저는 갑질은 각 가정에서 이미 일찍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엄마에게서 거부당한 이 왜? 누가 받아주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논리의 추구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리성의 추구나 이런 것이. 그래서 바로 이 피케로가 2100년 전쯤에 태어난 로마 사람인데 반어법으로 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잘 지내다가도 술 풀리면 느닷없이 출생지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상대방 나이가 궁금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한겨레 칼럼을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제가 한겨레하고 르몽드, 지금 르몽드를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쓴 기사에 딸린 댓글을 보면 저는 정말 비관적입니다. 심지어 한겨레에 딸린 댓글에 논리로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80% 심지어 85, 90%가 우선 인신공격입니다. 제 칼럼에 제일 많이 붙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쓸데없는 헛소리 그만두고 파리에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해라. 이게 제일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제가. 이게 한국의 민도입니다. 한국의 수준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학교 가정에서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정 문화의 단면이 아이를 생각하는 존재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게 아이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귀담아 듣고 이런 일상적 대화를 갖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또 어떤가? 바로 제가 강조했듯이 포기도가 없는 교육이다. 나는 생각한 바가 없는 학교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짧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에게 제 자식들이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글쓰기 한 내용입니다. 사형제도에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글을 써야 돼요. 아니면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도록 요청하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을 하거나 하나는 글을 쓰거나. 근데 우리는 학교 교실에서 글도 쓰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학생들에게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 질문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학생이 뭘 해야 됩니까?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시된 나라는 저 질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다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입력이죠. 그러면 왜 이 두 번째밖에 못하냐? 바로 대학의 서열화 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겨야 되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야 되는데, 자,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해서 너는 이거 3등급이야. 누가 승복할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나는 생각한다. 포기도가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정말 충격적인데, 인문사회과학,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인데 내가 없는 인문사회과학, 생각한다가 없는 인문사회과학,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일제강점기에서 심리교육은 당연히 필요 없죠. 지배세력이 요구하는 내용만 숙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민은 아니다. 시민은. 근데 이게 시민이 아닌 대로 되지 않은 채로 고객이 되어버렸다. 이런 면이 바로 그래서 포기도가 없는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토론이 없는 교육은 나는 생각하다 없는 교육이고, 나는 생각하다 없는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이든 이런 정체성을 인식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부가 지겹기도 하고 자기 삶과 무관하니까. 예, 제가 이건 좀 중간에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중간에 하나 제 얘기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외할아버지, 저는 전쟁 때문에 4살 때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부모하고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 외할아버지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 옛날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졸르고 그랬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대통세계입니다. 제게도 소개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서당 선생이 삼형제를 가르쳤겠다. 어느 날 서당 선생이 삼형제를 앞에 놓고 장래 희망을 물어봤겠다. 첫째가 대답하기를 나는 커서 정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서당 선생이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그렇지, 사내 대장부가 복덕하여야지 하고 응수했겠다. 둘째가 대답하기를 나는 커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니 역시 서당 선생이 아주 흡족해했겠다. 자, 막내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니 막내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장래 희망은 관두고 지금 여기에 개똥 3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겠다. 이 엉뚱한 대답을 들은 서당 선생이 그건 왜 그러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으니 이 막내가 대답하기를 저보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저 큰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니 저 입에 개똥 하나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또 저보다 겁이 많은 저 둘째 형이 장군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니 저 입에 개똥 하나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자, 개똥 2개는 썼는데 이제 3개란 말이에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당 선생이 그럼 3번째 개똥은 하고 물을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물우물 하는 상황에 제 외할아버지가 제게 물어봤어요. 그럼 막내가 뭐라고 했겠냐? 저야, 그거 3번째 개똥은 서당 선생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제가 그 첫째와 둘째의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듣고 좋아했으니 서당 선생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을 때 제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3번째 개똥은 서당 선생이 먹어야 되지. 근데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3번째 개똥을 서당 선생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할 때는 그 3번째 개똥을
네가 먹어라. 이게 제 외할아버지의 옛날 얘기에 담긴 얘기이면서 가르침이었죠. 실제로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세 번째 계통을 덜 먹을까? 어차피 안 먹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명생활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끊임없이 성찰이 필요하다,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떤 자격과로 은연중에 이 이야기에 셋째하고 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첫째와 둘째를 능멸하는 데 동참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저는 과연 책 읽기를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인간의 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적, 게으름입니다. 저 역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는 왜 셋째하고 나를 동일시합니까? 또 내가 겁이 없나?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오히려 둘째하고 가까운데, 첫째와 둘째하고 오히려 가까운 편인 제가 셋째와 동일시해서 저를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능멸한, 결국 저 자신을 능멸하고 있었다. 이런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 얘기에 왜 삼형제가 삼자마가 아니고 삼형제일까? 이 시대적 관계 뿐만 아니라 그 서당에 마당은 누가 쓸까? 그건 결국 개똥이가 있겠죠. 무슨 이런 어떤 사유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범주에 갇힐 수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이런, 끊임없이 그래서 이 의문을 품어야 되는 이런 그 계기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똥세계 얘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하여 제가 경험을 하면서 반추하게 되었던 이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 자주 끄집어내는데요. 짓다라는 동사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고 또 집도 짓습니다. 의식주가 다 짓다의 목적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외국어라고는 영어하고 프랑스어 정도인데, 외국어 중에서